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30대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한 뒤에 저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을 겪게 되었어요. 5년 전에 느닷없이 제 앞에 나타난 한 여자로 인해서 평화롭던 제 인생은 한순간에 거센 폭풍우에 휩쓸린 배처럼 거칠게 흔들리다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바로 지금은 하늘로 가버린 남편의 내연녀였어요. 그리고 어처구니가 없게도 그 내연녀의 행동이 기상천외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상이 되세요? 어쩌다 이런 기막힌 일이 생겼는지 웃지 못할 사연이 숨겨져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여자로 인해서 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진 것보다 몇 배나 더 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파렴치하고 악독한 그 여자가 꾸민 더러운 음모 때문에 저는 창피하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남편 간수도 못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5년이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옛날 이야기처럼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으로도 치가 떨리고 어금니를 꽉 물게 되었고 제 마음속에만 묻어두었는데 이제는 마음을 차분히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시간이 흘러서 제가 겪은 어이없는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저는 바람을 피우는 남자는 아예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몰래 다른 여자와 정을 통한다는 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모두 남편의 영향이 많이 컸습니다. 남편이 중학생일 때 대학생이던 제가 과외를 해주면서 만난 게 첫 만남의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았고 저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명문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과외 선생님으로 모셔가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미래의 시어머니가 웃돈까지 얹어주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중학생이던 남편의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인 형편이 썩 좋지가 않아서 저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과외를 해달라는 시어머니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남편에게 공부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아주버님과 시누이는 모두 공부를 잘했지만 유독 남편은 공부에 취미가 없었고 성적은 바닥을 헤맨다고 시어머니께서는 큰 걱정을 토로하며 저에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학원도 보내고 다른 과외 선생님도 붙여보았지만 남편이 공부를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니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네가 좀 잘 가르쳐 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저에게 과외를 맡기게 되었는데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일반 다른 학생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만만하게 받다가 큰 코를 다쳤습니다. 남편은 공부하려는 의지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이와 더불어 제가 오는 시간마다 도망을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앉혀놓고 공부시키는 걸 일단 미뤄두고 아직 중학생이던 남편과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결심을 했어요. 혹여 도망갈지도 모르니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방문해서 도망갈 구석부터 없애버렸죠. 역시나 제가 일찍 온 걸 본 남편은 도망가려고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이 도망가기 전에 먼저 소리를 쳤습니다. 경수야, 도망 안 가도 돼. 오늘 과외하러 온 거 아니야.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멍하니 저만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한마디 더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공부보단 선생님이랑 데이트하자. 제 말을 듣고는 남편과 더불어 시어머니까지 멍하니 저만 쳐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속으로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나가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치며 말렸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비싼 돈 들여 선생님한테 맡긴 건데 갑자기 놀러 간다니요. 그러자고 선생님을 과외 붙인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 그냥 저 믿고 오늘만 넘어가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게요. 경수야, 얼른 가자.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뛰쳐나갔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냥 빨리 집에 가요. 야, 선생님이랑 데이트하는 게 그렇게 싫어? 그냥 선생님이 오늘은 풀코스로 쏠 테니까 선생님만 믿고 따라와. 그제서야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저랑 남편은 집에서 도망치듯이 달려나와서 그런지 힘이 들어 얼마 못 가 근처에 있는 카페부터 들려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들을 물어보았습니다. 경수야, 너 왜 그렇게 공부하기 싫은 거야? 앞으로 고등학교도 갈 거고 대학까지 진학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할 텐데 뭔가 다른 꿈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요, 선생님. 저는 그냥 놀고 싶어요. 이 시간은 앞으로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고 어차피 어른 되면 지겹도록 공부하고 일하느라 내 시간도 갖지 못할 텐데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잖아요. 굳이 지금 열 올려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도 남편처럼 집안 환경이 좋았다면 경수 같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시아버지 회사에서 직장을 다니게 될 거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해봤자 아주버님한테 회사를 물려주실 테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과외를 맡고 있는 선생님이고 그 말에 동조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앞으로 선생님이랑 계속 보게 될 건데 이렇게 계속 피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차라리 공부를 일정 시간 하면 선생님이 또 데이트 해줄게. 에이, 선생님, 오늘 하기로 했던 데이트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정해요? 데이트 해보고 결정해야죠. 그래, 그럼 선생님이랑 하는 데이트가 재미있으면 앞으로는 공부하는 거다. 네, 알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재미있는 데이트 만들어주세요. 제가 공부를 할 마음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 데이트 기대할게요. 그 후로 남편과 저는 영화도 보고 게임장도 가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너무 늦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저녁 시간 전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지금까지의 일들, 그리고 남편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또 앞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조건들을 시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경수가 공부만 한다면 그까짓 거 몇 시간 놀다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선생님한테 다 맡길 테니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조건부 과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남편의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늘 꼴찌에 가까운 성적을 내던 남편이 대번에 중상위권으로 뛰어오르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경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설마 이 성적표 조작한 거 아니지? 엄마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주희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쳐 주니까 머리에 쏙쏙 들어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장하다 장해. 시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가르쳐주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된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저에게 남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과외를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주희야, 우리 경수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맡아줘.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네 대학 등록금하고 용돈은 내가 전부 책임질게. 알았지? 남편의 집안은 경제적으로 제법 풍족했어요. 그래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우면서 저에게 계속 과외를 부탁했습니다. 원래 저는 딱 1년만 남편의 공부를 봐주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경수의 과외를 맡게 되었어요. 남편도 저와 공부를 시작한 뒤로 공부에 취미를 붙였고 성적은 점점 올라가서 상위권에 도달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경수와 같은 동네에 사는 처지였고 과외를 해준 친한 동생이라고만 생각해서 남편이 연락을 하면 편하게 만나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저에게 친한 누나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중학생일 때부터 저에게 사랑을 느꼈다고 고백을 했고
저는 말도 안 되는 꼬맹이 같은 놈이 저한테 고백하는 게 귀엽기도 했지만 남편의 어이없는 고백을 딱 잘라서 거절을 했습니다. 경수야, 네가 아직 어려서 그래.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해서 만나왔어.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상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누나, 나는 정말로 누나 좋아한단 말이야. 사랑해. 경수야, 사랑이 장난인 줄 알아? 지금은 네가 느끼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저는 단호하게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질기게 집착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에 맞춰서 대문 앞에서 꽃을 사들고 기다리기도 했고 직장에 찾아오기도 해서 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남편의 집요한 구애가 이어졌고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일을 제안해서 포기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S대학에 들어가면 너하고 사귀는 거 생각해 볼게. 만약에 S대에 못 들어가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로 해. 좋아, 나도 약속 지킬 테니까 누나도 약속 지켜야 돼. 저는 남편이 국내 최고의 대학으로 알려진 S대에 들어가면 남편과 사귀겠다고 약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덕분에 남편의 성적이 상위권이긴 했지만 그 대학은 상위권 학생이라고 해도 들어가기 힘든 곳이어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남편을 너무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진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때는 차마 알지 못했죠. 남편은 제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독한 마음을 먹고 공부에 전념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모든 걸 적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서 저러다 병이라도 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공부 좀 그만하라고 걱정을 하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저를 자신의 아내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있었기에 고등학교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만 했고 너무 잠도 안 자고 안 먹고 공부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었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와중에도 참고서를 안 챙겨왔다며 링거줄을 뽑고 공부하러 간다는 걸 시어머니가 참고서 금방 가져올 테니까 여기서 조금만 쉬고 있으라고 말리느라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남편은 S대에 들어갔습니다. 누나, 난 약속 지켰어. 이제 누나가 약속 지킬 차례야. 저는 난감해졌지만 제가 뱉은 말이 있으니 책임을 져야 했어요. 그리고 저만 바라보고 3년 동안 공부를 해서 목표를 이루는 남편의 의지와 저에 대한 사랑을 믿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게다가 돈이 많은 남편의 집안은 제 입장에서 보면 시댁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죠.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연애를 시작했고 집안에서도 처음에는 나이 차이를 생각해서 걱정과 우려를 하시다가 결국 저희 둘의 결혼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학생 때부터 짝사랑해오던 저와 결혼을 하면서 첫사랑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저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누나처럼 잘 챙겨주는 제가 편했고 사랑을 느꼈지만 결혼 후에 아이를 낳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지자 남편은 자연스럽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던 거예요. 아이를 낳은 뒤에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저는 살이 급격하게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여자의 몸은 원래 출산 후에 살이 불어나거나 탄력이 없어지는 변화를 겪기 마련인데 저는 그 정도가 심해서 출산 후 1년 만에 체중이 거의 2배 가까이 불어나 버렸던 겁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아이만 돌보느라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움직이는 일이 줄어들자 불어난 살과 함께 저는 게을러지기 시작했고 부부 관계에 대한 의욕도 사라져 버렸던 거죠. 남편의 입장도 이 당시에는 이해는 했습니다.
예쁘고 날씬했던 와이프는 어디 가고 돼지 꿀꿀이 같은 게 집에서 뒹굴뒹굴 구르고 있으니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찐 중년의 여성과 같이 살게 되니 당연히 저에 대한 사랑은 점점 사라져 갔었겠죠. 저도 처음에는 살을 빼고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되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헬스클럽에서 PT를 받으며 독하게 마음을 먹고 예전 모습을 되찾으려는 피나는 노력까지 하며 안간힘을 써서 살을 뺐지만 결국 먹는 것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집에서 살림만 하다 보니 남편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밥맛이 없다며 식사를 안 하다 보니 남은 음식들은 다 제 차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을 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일쑤였고 그와 더불어 출산 후부터 생긴 식탐이 저의 체중 관리를 방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여자로서 매력을 상실한 저를 외면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귀가가 자주 늦어졌고 거짓말로 핑계를 대고 출장을 간다고 한 다음에 내연녀를 만나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의 말만 믿고 있던 저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남편은 자주 다투게 되었어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죽을 때까지 나만 사랑한다고 한 게 누구야? 그때는 그랬지만 당신은 거울도 안 봐? 지금 당신은 내가 알던 주인 누나가 아니란 말이야. 만약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미래의 당신의 모습을 봤다면 절대 당신하고 결혼하진 않았을 거야. 뭐? 그렇다고 다른 년이랑 바람을 피워? 집에서 하루 종일 애만 키우면서 당신만 바라보고 사는 내 입장이 어떤지 생각이나 해봤어? 그래, 나도 잘했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어. 우리 이혼하자. 바람을 피우다가 저에게 들킨 남편은 이혼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절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과 같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복수를 하기 위한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음날부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람을 당당하게 쳐피고 밥 달라고 발광하는 남편 자식은 그냥 무시했습니다. 야, 밥 처먹고 싶으면 네가 차려 먹어. 어디서 바람 피워놓고 조강지처한테 밥 차려달라고 발광을 하는 거야. 야, 정신 나간 년아. 하늘 같은 남편이 밥 달라고 하면 조용히 준비를 할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나가서 처먹든가 바람 피고 있는 그년한테 가서 밥을 달라고 하던지 난 안 먹을 거니까 네가 차려 먹던지 알아서 해.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문을 쾅 하고 닫아버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 자식은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어차피 나갈 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아이의 분유를 탔습니다. 아무렇지 않으려 했지만 눈물이 흐르는 걸 참고 입술을 너무 세게 물어서 입술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악 물고 참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자로서는 정말 비참하지만 친정아빠가 돌아가시면서 형편이 어려웠던 친정의 사정은 더 힘들어지게 되었던 거죠. 남편을 잃고 혼자 어렵게 살아가게 된 친정엄마에게 이 사실을 말조차 꺼내기도 힘들었고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라고는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친정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항상 가정에 충실하고 저와 아이를 위해주는 자상하고 좋은 남편이라고 말하면서 친정엄마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참을 수 없었던 일은 남편이 두 집 살림을 시작한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져서 마음고생을 심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바람이 난 것을 모두 저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구박을 심하게 했습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여자인 내가 봐도 저렇게 살이 찐 년하고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남자는 없을 거야. 시어머니는 여자로서 매력이 없는 저 때문에 정을 붙일 곳을 찾던 남편이 바람이 났다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더욱더 이를 갈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남편은 두 집 살림을 하면서 몇 달에 한 번 옷을 챙기러 오는 정도가 다였어요. 저 역시도 남편이 오던 말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던 말던 얼굴을 비춰주지 않았죠. 이때도 저는 틈틈이 남편의 외도 증거들을 하나둘씩 차곡차곡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 아깝다고 한 푼 두 푼 아꼈던 돈들도 남편 자식 꼴보기 싫어서 남편 카드를 마구마구 긁고 다니던 시절이었네요. 어차피 집안에 돈도 많은데 제가 피부과 좀 다니고 헬스 좀 한다고 눈 하나 깜짝할 위인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목표한 몸무게를 달성하고 다시 처녀적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외모, 그동안 다이어트를 하면서 튼살을 없애기 위한 피부과도 모든 계획이 완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얼굴 한번 비춰주지도 않으면서 저에게 대놓고 구박을 했고, 저는 시어머니의 야박한 말에 한마디에도 대꾸도 못하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의 두 집 살림은 끝이 날 시기가 다가왔던 거죠. 저는 남편에게 밖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대꾸조차 하지 않았고, 저는 남편이 제일 바라고 있는 이혼을 미끼로 투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초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주희야, 생각 잘했어.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 그럼 이렇게 마음고생할 필요도 없잖아. 됐고, 위자료랑 양육비나 두둑히 준비해도 만날 날짜는 내가 연락할 테니까. 알았어, 기다릴게. 그러니까 빨리 연락 줘. 저는 그 가증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치가 떨렸지만 꾹 참고 발걸음을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못했던 쇼핑이라는 걸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갖가지 명품 브랜드 옷이며 가방, 신발까지 전부 다 맞춰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카드를 많이 긁어대는데도 남편 자식은 연락 한 번도 없더군요. 그 정도는 그냥 위자료에 조금 더 얹어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쇼핑을 마친 후 저는 아이를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간만에 친구들하고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자식하고 결혼할 거라 자중하고 또 자중하던 남자관계를 봉인해제하고 신나게 놀았죠. 물론 저도 당할 수만은 없어서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직장생활하며 모아놓은 돈으로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을 했고, 수많은 선짜리를 거듭한 끝에 좋은 남편감이 될 저만을 바라봐줄 수 있는 남자친구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만나는 자리에 저는 남자친구를 같이 데려갔습니다. 물론 남자친구도 저의 사정은 다 알고 있었고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만날 장소에 먼저 도착해서 남편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모습이 변한 데다 선글라스까지 쓴 저를 남편이 알아볼 일은 없었죠.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남편의 모습은 그야말로 우스꽝스러웠어요. 지 마누라도 못 알아볼 정도로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 건지 참 씁쓸하기도 하면서도 통쾌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참지 못하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조금 더 놀려주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으며 남편을 쳐다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때의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알던 꿀꿀이 돼지는 어디 가고 젊은 시절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온 자신의 와이프를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뭐해? 빨리 안 오고 빨리 와서 정리하고 끝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하며 저희가 있는 자리에 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남자친구를 번갈아 보며 얜 누구야 라는 표정으로 저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아, 소개가 아직이지? 여긴 동혁씨, 내 남자친구야. 당신이랑 이혼하고 바로 결혼할 상대니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오늘 정리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따라온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야, 너 정신 나갔어? 남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남자친구? 바람 펴놓고 너 무슨 자신감으로 남자를 이런 자리에 데리고 왔냐? 어이 전 남편씨, 당신이 먼저 바람 펴놓고 이제 와서 따지는 꼴이 진짜 우습네요. 어차피 이혼하려고 대기를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제 와서 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쪼잔하게 남자가 왜 그래요? 동혁씨 그만해. 이 사람 멘탈이 유리라 그렇게 돌직구 날리면 바사삭하고 멘탈이 날라가. 야, 너 말 다 했어? 얼른 서류나 줘. 도장이나 찍게. 아, 서류? 당신이 챙겨와야지. 그걸 왜 내가 챙겨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은 당신인데 내가 왜 챙겨? 너 장난하냐? 그러려고 나 부른 거였어? 서류 준비할 테니까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조만간 연락 다시 할 테니까. 그리고 남자친구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돼지였어, 돼지. 꿀꿀이 돼지였다고. 아휴, 전 남편씨, 지금 이 사람을 보고 돼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당신 눈이 마탱이가 간 거고 그냥 가시던 길이나 빨리 가시죠. 아, 이혼 서류 빨리 준비해서 일 처리나 빨리 해주시죠. 나 빨리 이 사람하고 합치고 싶으니까. 이 말을 듣던 남편은 이를 바득바득 갈며 아무 말도 못하고 후다닥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자친구는 즐거운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친정에 들려서 아이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당한 걸 아직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시댁에 도착해서 제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편을 과외하던 그때 그 시절의 저의 모습으로 돌아온 제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소파에 눕혀놓은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해준다 했는데 아니 서류를 준비를 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어머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아, 얼마 전에 상속해 주신다고 했던 건물은 잘 처리되셨나요? 아마도 그거 반으로 나눠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말이 끝나자 이전과는 다른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아니 아가, 무슨 이야기니? 이혼이라니. 경수가 뭔가 홧김에 이야기한 거겠지. 무슨 이혼이냐. 이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냥 농이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도 들지 못하신 채 얼굴이 홍당무처럼 시뻘개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마디를 마지막으로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어머님, 사람 그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살 빼고 상속한 건물 나눠줘야 할 생각하니까 배가 아프세요? 어쩌죠? 그런데 저는 이 이혼 물을 생각이 없는데요. 어찌되었든 저는 이 말을 시어머니에게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을 부들부들 떠시면서 어디서 거렁뱅이 같은 걸 걷어서 살려줬더니 이런 식으로 날 연맥여? 네가 그러고도 멀쩡할 것 같아? 라고 소리를 쳤지만 저는 무시하고 시댁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상한 책 잡힐 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당분간 남자친구와도 만남을 삼가했습니다. 괜히 법정에서 불리해질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며칠 후 남편은 이혼 서류를 구비해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남편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더군요. 시어머니에게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지 마음이 바뀐 건지 그건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또 제가 변하게 되면 버릴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기에 혀에 발린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서운하게 만들었지? 미안해. 앞으로 이런 일 절대 없도록 할 테니까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내가 앞으로 잘할게. 연병하는 소리 하지 말고 얼마 줄 거야? 얼마 전에 상속받은 건물 반은 받아야겠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고 이혼 준비한 거 맞지? 그러니까 그렇게 서둘러서 상속 받았겠지. 아니면 상속 받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우리 앞으로 다시 잘해보자. 내가 다 잘못했다니까. 야, 넌 지나가던 개가 물었어. 그런데 아이쿠 사람 잘못 봤네. 미안, 내가 잘못 물었어라고 하면 넌 그게 용서가 되냐?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못해. 나 이혼 절대 안 해. 아, 그렇구나. 알았어. 내가 내일 증거들이랑 다 들고 변호사 찾아가서 진행할게. 합의가 안 되면 뭐 소송으로 가야지. 안 그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 연기하는 거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어요.
본처가 버젓이 두 눈 부릅뜨고 살아있는데 뻔뻔스럽게 내연녀와 바람이나 피고 그걸 내 탓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짓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지가 바람 피운 건 없었던 일로 뒀고 그저 그런 뻔뻔스러운 얼굴로 기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용서해달라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뛰쳐나간 저를 남편이 다시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요. 저는 정색을 하며 말했어요. 내가 잠깐 그런 것으로 이렇게까지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을 잘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지만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 난 너에게 맞춰서 살 순 없다 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이제 잘해보겠다고 무엇이 문제인지 말을 해달라며 저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과 다시 만날 생각도 없고 또 지금의 남편처럼 제가 따로 노력하지 않아도 잘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있는데 힘들여서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반박할 여지를 못 느꼈는지 그럼 나도 내 방식대로 하겠다며 화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이 한쪽만의 욕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은 인생을 오히려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동안 남편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냥 저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고 끝냈나 보다 하고 약간은 안심을 했습니다. 작정을 하고 간 이상 그냥 물러날 사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이런 대형 사건을 저질렀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음주운전만 한 것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겠죠. 하지만 문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속,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 어찌할 바를 몰랐고 일단 그 말이 사실인지 확인부터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남편이 내연녀와 같이 있다가 사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그 와중에도 내연녀랑 같이 있을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같이 태우고 자기는 죽어버리고 내연녀는 살려서 나한테 무슨 수모를 주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망 원인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였어요. 그런데 남편의 죽음을 저에게 알릴 수 있도록 병원에 알린 사람이 내연녀였어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일어났어요. 내연녀는 자신도 남편과 오래 동거를 해온 아내라고 주장하면서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의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조문객들을 맞이했던 거죠. 아니 이런 뻔뻔스러운 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 썩 나가. 기가 막힌 친척 어른들은 내연녀를 장례식장에서 끌어내려고 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의 유산을 조금이라도 받아보려는 내연녀는 거친 욕을 듣고 모진 수모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저는 내연녀가 정신나간 년이라 생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개념이 없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신나간 시어머니가 불난집에 부채질이 아니라 기름을 부을 줄은 더 상상을 초월을 했습니다. 그냥 두세요. 사실 저 여자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자리에서 괜히 소란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마무리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자 내연녀는 기가 살아서 나중에는 본처인 저보다 더 설치고 다녔습니다. 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다음에 시어머니는 내연녀를 불러서 어느 정도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사자가 하늘나라로 가버렸는데 우리들끼리 아웅다웅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저 미친년을 정리해야죠. 안 그래요? 내연녀는 시어머니에게 돈을 받자 더 기세등등해져서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복잡한 법적 처리할 필요 없이 남편의 재산은 모두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장을 보러 집을 나가는데 집 앞에 내연녀와 남편의 결혼 사진이 마구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주변에서 본 사람은 없는지 확인하면서 그 사진을 떼어내고 있었는데
뒤에서 내연녀년이 나타났어요. 아무리 떼봐라 내가 이 동네 사람들 다 알 때까지 거기에 우리 사진들 붙여놓을 테니라며 비웃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한테 집착을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받아야 하는 부분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황당했습니다. 난 이미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너한테 그런 이야기 들을 이유도 없다고. 그리고 유치하게 이렇게 사진이나 붙여놓지 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지금 날 물로 보고 행동한 거냐? 여태 남편한테 뜯어간 것도 전부 다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돈이 좋았던 거네? 야, 그럼 네 남편이 내 얼굴 보고 몸매 보고 나이 보고 좋아한 거 아니야? 어리다고 좋아하던 정신 나간 놈한테 시간 썼으면 그 시간만큼 대가는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싸가지 없는 게 너 같은 건 깜빵에서 굴러먹어도 모자라. 저는 정말 정신 좀 차리라고 세게 내연녀를 한 대 때렸어요. 내연녀는 코를 붙잡고 아파하더라고요. 아, 내 코 이게 얼마짜린데. 야, 내 남편 돈 쓴 거에서 그 치료비 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할 테니까 위자료로 나한테 줄 생각하고, 알겠니? 내연녀는 제가 위자료를 청구한다니까 그제서야 태도를 바꾸고서는 거짓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다 시어머니가 시킨 짓이라고 하더군요. 이제 와서 이러는 것도 가증스럽다. 적당히 해. 어차피 너 다른 남자 많을 텐데 거기서 다 뜯어먹을 거 아니야? 내 남편도 깨끗이 갖고 새로 시집 가던지 해라. 아차차. 근데 나 너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형은 안 살아도 기록은 남는다지? 넌 그럼 전과자야, 전과자. 다음에는 순진한 놈 꼬시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서 네가 쓴 돈은 네가 갚아라. 알겠지? 내연녀는 그제서야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는 걸 깨닫게 되었는지 진짜 사정사정하면서 제 집문을 붙잡고 끝까지 쫓아왔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가택침입으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내연녀는 아픈 척까지 하면서 도피해서 나갔고 그 이후로 저는 내연녀에게 상간녀 소송을 했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주동했던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뭐 돈 많은 집안이니 그런 거 하나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당한 게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내연녀는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피차 오래 끓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빨리 정리하고 헤어져요. 그리고 참고로 말해두는데 괜히 소송에서 위자료 같은 거 받아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제기했어요. 내연녀는 저 알거지예요. 통장에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게다가 저 파산 신청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 위자료 청구 소송해봐야 나한테 나올 건 먼지밖에 없어요. 괜히 비싼 변호사비 날리면서 헛수고할까봐 해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연녀는 봉투를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예요. 그동안 고생한 수고비라 생각하고 받아요. 그리고 이걸로 깨끗하게 끝내요. 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질 않았어요. 내연녀가 준 봉투 안에는 100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전 그 수표를 발기발기 찢어서 나를 조롱하듯이 쳐다보면서 웃고 있는 내연녀의 얼굴에 뿌려주고, 야,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생고생을 하는 것 같아? 넌 법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니? 한번 지켜봐. 그리고 저는 일어나서 내연녀의 얼굴에 물을 끼얹어 주었어요. 내연녀는 완전히 구겨진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소송 취하할 생각 없으니까 잘 생각하고 다시 연락해. 내연녀의 낯짝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지만 전 점잖게 물을 끼얹는 것으로 대신하고 카페를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해서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시댁으로 가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실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여자가 남편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더니 이제는 남편 잡아먹고 소송까지 걸어? 전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제 남남으로 갈라서는 마당에 제가 참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래요? 아줌마 아들이 바람 피우고 혼자 술 처먹고 깝치다가 죽어버린 거라고. 내가 이 집안을 거지꼴로 만들고 싶지만 당신 같은 인간들은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조용히 물러나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했지만 전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집안의 기둥뿌리를 뽑아내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서 시어머니에게 많은 위자료를 받아냈고 남편이 물려받은 건물도 덩달아 제 것이 되었습니다. 전 30대 중후반이 되어가는 늦은 나이에 재혼해서 딸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막상 소송이란 걸 해보니 2번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어린 딸아이와 그리고 재혼을 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